지금 저보고 한국 제품을 베끼라는 거예요?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나요? 여기, 일본의 명문대를 졸업한 마케팅 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고객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자괴감에 휩싸여 얼굴을 그만 가려버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큰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이 여성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키입니다. 24살이고 일본의 명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마케터예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에서 가장 큰 마케팅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입사 첫날 제 책상에 앉았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제 아이디어로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특히 저희 회사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일본의 유명 식품 회사들이라는 걸 알고 정말 신이 났어요. 어릴 적부터 먹어온 과자와 라면 브랜드들의 마케팅을 직접 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첫 프로젝트 회의에서 팀장님이 던진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키 씨, 한국 제품들을 좀 조사해보세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하니까. 최대한 한국스러운 것을 만드는 게 고객사의 요구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일본의 대표 식품 회사들이 한국 제품을 모방하자고 했다고요? 게다가 클라이언트 중 가장 큰 곳은 아예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이 한국 제품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착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일본 제품을 따라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로 간 걸까요? 특히 니신식품의 의뢰는 저를 더욱 고민에 빠뜨렸어요. 그들은 한국의 인기 라면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죠. 저는 차라리 일본의 전통적인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이 회사의 마케팅 방향을 수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팀장님과 클라이언트들은 모두 한국 스타일을 원했죠. 이미 한국 스타일로 하면 잘 팔리는 것이 검증이 됐고 일본의 맛과 느낌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 구태여 그렇게 갈 이유가 뭐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풍부한 식문화와 전통을 가지고도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신입사원인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대신 시장 조사에 더욱 열심히 임하기로 했죠. 어쩌면 이 과정에서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사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복잡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꿈꾸던 마케팅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싶어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시장의 요구라면 어떤 회사를 가든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개 신입사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라면 해야죠. 매일같이 출근하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히트 상품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드렁했어요. 하지만 생각을 고쳤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동시에 우리만의 강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너진 자존심을 다잡고 우선 시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팀장님이 시켰거든요. 팀장님의 지시로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현재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그저 지루한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코리아를 강조하는 제품들이었어요.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코리안 그릴드 불고기, 한국식 순두부찌개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런 제품들이 진열대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제품들의 판매량이었죠.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한국 스타일 제품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전통 음식을 모티브로 한 제품들은 구석에 밀려나 있는 반면 한국 음식을 표방한 제품들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식을 강조한 제품들은 일반적인 제품들의 판매량을 훨씬 웃돌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니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한글을 크게 강조했다는 것. 둘째, 한국의 맛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치찌개 맛 감자칩이나 불고기 맛 김밥 같은 제품들이 인기였어요. 특히 한글 사용에 대해서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어보다 한글이 더 크게 쓰여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일부 제품은 한글만 쓰여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읽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우리가 한국의 속국도 아니고 자존심이 좀 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제품은 일본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을까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비비고 같은 한국 회사의 제품을 보니 그들은 한글과 일본어를 병기하고 있었어요. 좀 더 조사해보니 한국 회사들이 한국 제품인 걸 알리기 위해 한글과 일본어를 병기했는데 일본에서 이런 제품들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걸 보고 일본 회사들도 패키지 디자인을 따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일본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 심지어 일본 제품인데도 한글을 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우리 일본 제품들이 마치 짝퉁처럼 보이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 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해야 팔리는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 반이었습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과자 코너에 가보니 치즈닭갈비 맛, 김치찌개 맛 감자칩이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의 전통 과자 코너에서조차 한국식 약과나 한국식 꽈배기를 찾아볼 수 있었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일본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갈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이 트렌드를 거스르고 일본의 전통을 고수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한국식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유키 씨, 시장 조사 결과 보고 준비됐나요? 우리 다음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앞에 놓인 과제는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전략을 제안할 것인가 하는 거였죠. 저는 선배님들이 기획해서 데이트를 쳤던 볶음면 시리즈의 후속작 마케팅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볶음면은 한국의 삼양불닭볶음면을 따라한 건데 패키지와 마케팅을 한국과 정말 유사하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출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해요. 매출이 목표치의 200%를 달성했다는 보고를 받고 회사 전체가 들썩였던 제품인데요. 그 후속작이라니 부담도 되는 한편 일본의 특색을 살린 제품으로 히트를 쳐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유키씨, 괜히 튀는 짓 하지 말라고. 우리는 고객사가 원하는 것을 구현해주면 되는 거야. 고객사에서는 안전하게 히트하는 제품을 원한다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안전하게 한국의 제품들을 베껴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이어 볶음면 시리즈의 확장을 계획했죠. 치즈 볶음면에 이어 순두부찌개 맛, 김치찌개 맛 등 다양한 한국 음식 맛을 라면으로 재현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저희의 마케팅 전략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 니신식품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며 엄지척을 들며 역시 맡기길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팀장님도 저희의 프레젠테이션이 아주 좋았다고 역시 젊은 사람이 아이디어가 좋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죠. 그 순간 저는 기쁨과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제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칭찬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한국 제품을 모방했을 뿐인데 말이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 부서 회의에서 한 선배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일본 회사가 맞나요? 이러다 우리 정체성을 잃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다들 잠시 침묵했지만 곧 누군가 하지만 이게 지금 가장 잘 팔리잖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지 깨달았어요.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를 분석해보니 확실히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특히 20에서 30대인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죠. 그들은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하고 실제로 맛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우리 제품이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40에서 50대 소비자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일본 전통의 맛을 선호했지만 우리 제품 라인업에서 그들을 위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분명 우리의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고객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 고객사, 나아가 일본 식품 산업에 좋은 일일까요?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라면 코너를 보니 우리 볶음면 시리즈가 진열대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 옆으로 다른 일본 회사들의 제품들도 보였는데 모두 한글을 크게 써놓은 패키지였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다음날 저는 팀장님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우리만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재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한번 기획해봐. 언제까지나 한국 따라쟁이 노릇만 할 수는 없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팀장님이 이 도전을 오케이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트렌드를 연구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의 전통 식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었죠. 어쩌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대학 동기인 하루카를 만났습니다. 하루카는 가루비라는 과자 회사에서 신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는 자주 만나 서로의 고민을 나누곤 해요. 이날도 어김없이 우리의 대화 주제는 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유키, 너도 요즘 한국 제품 따라하기 바쁘지? 하루카가 물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정말 힘들어. 우리 정체성은 어디로 간 걸까? 제 말에 하루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루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카네 회사에서도 한국의 맛을 과자에 반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대요. 처음엔 나도 반대했어. 하지만 한국 김맛 고추장맛 과자를 만들었더니 정말 잘 팔리더라고. 놀랄 정도였어. 하루카의 말을 들으니 문득 우리가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카, 혹시 우리가 시대를 못 쫓아가고 있는 뒤처진 사람들일까? 제가 물었죠. 하루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유키, 한번 생각해봐. 편의점에 가면 백종원 씨가 콜라보한 컵라면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삼각김밥 코너에선 전주비빔밥 맛이 베스트셀러래.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이 흐름을 거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루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하루카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전통을 고수하려 해도 소비자들의 선택은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좀 억울해. 제가 투덜거리자 하루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 당장 한국 과자 먹어볼래? 어쩌면 우리도 뭔가 배울 게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과자 코너에 가보니 정말 다양한 한국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카가 약과와 꽈배기를 골랐어요. 이거 요즘 엄청 핫하대. 한번 먹어보자.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 입 빼어 물었는데 이게 웬걸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일본 과자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약과의 은은한 단맛과 고소함, 꽈배기의 달콤함과 쫄깃한 식감까지 너무나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제 말에 하루카도 동의했어요. 그치? 나도 처음 먹어봤을 때 충격받았어. 우리나라가 디저트로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맛도 있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 트렌드를 따르는 게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하루카,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맞아, 유키.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거야. 하루카가 대답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때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트렌드를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이 아닐까 하는 설렘과 기대감도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회사와 일본 식품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의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잘 알아야 한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멋진 제품들도 기획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죠. 그리고 팀장님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저는 한국으로 시장 조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걱정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시장에서 사 먹어본 꽈배기는 일본에서 먹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었어요. 쫄깃하면서도 바삭한 식감, 은은한 단맛, 게다가 저렴한 가격과 청결함까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될 수준이더라고요. 일본 편의점 꽈배기도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갓 튀겨나온 한국 꽈배기는 견줄 수 없는 맛이더라고요. 약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전통 과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약과 쿠키, 약과 스무디 등 다양하게 응용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약과뿐만 아니라
가래떡을 치즈와 콜라보한다든가 해서 디저트 가게에서 파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한국의 창의성이 놀라웠죠. 그리고 일본인들을 사로잡은 한국의 매운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어 유명한 육개장 칼국수집을 찾았어요. 그 맛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한국식 매운맛이라고 만든 제품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맛봤어요. 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각각의 김치가 가진 독특한 맛과 향에 매료되었죠. 그리고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조사하며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볶음밥 등을 맛보았습니다. 하나의 재료가 이렇게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한국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들은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서 음식에 담긴 문화와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 와서야 왜 한국 문화가 이토록 인기인지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채로운 맛과 재료,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스토리텔링까지. 가만히 있어도 호기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출장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고 오히려 존경심이 생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처럼 우리의 전통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라는 걸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저는 팀장님께 열정적으로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우리도 일본의 전통을 현대에 조화롭게 녹여낼 필요가 있어요. 전통의 고수도 좋지만 최근 한국의 것들이 인기이니 일본의 전통과 한국의 전통이 만난 제품들을 기획해서 고객사에 제안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설명을 들으며 점점 흥미를 보이셨어요. 유키 씨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한번 기획서를 작성해보세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세계에 소개하는 것. 이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터가 아니라 카피캣만 양산하며 우울했던 지난날은 이제 없어요. 저는 한국 방문에서 얻은 영감과 우리의 전통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새로운 제품과 홍보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이 과정이 일본 식품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 전통에 대한 자부심. 이 두 가지를 모두 품은 채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 덕분에 저는 진정한 혁신은 다른 이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시장 조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 한 번 더 한국 출장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 또 다녀간 뒤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도전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일본은 진짜 망했다니까요. 이렇게 현실을 모르니까 한국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죠. 여기 하버드 대학교의 큰 강당. 각국의 교수들이 모여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계속 비난하던 일본의 교수는 미국 교수의 한마디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제니퍼 리입니다. 제 전공은 국제경영학이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모델과 기업 경영 전략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경험도 있어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교환학생 시절에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들은 제 20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사실 약간의 선입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한류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선택했었거든요. 하지만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제 생각은 180도 바뀌었죠. 한국에서 머무른 기간 동안 하루하루가 인상적이었지만 특히 제 가슴속에 깊이 남은 건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인간미였습니다.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한국 가정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어른들은 저를 마치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제가 곤란을 겪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또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선배, 교수님들의 학구열과 진취적인 자세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밤새 토론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강한 목표의식을 배울 수 있었죠. 이래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몸으로 느끼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다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캠퍼스 밖에서의 경험들도 너무나 특별했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 등 한국의 아름다운 곳곳을 여행했는데 그때마다 한국 문화의 깊이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을 먹고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면서 한국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에너지에 푹 빠지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저력과 잠재력을 깨달았고 자연스레 한국 경제와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 관련 수업을 듣고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개인적 인연으로 맺어진 한국에 대한 호감이 학문적 관심사로 이어진 셈이죠. 사실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교환학생 시절 따뜻하게 저를 품어주었던 제 두 번째 고향이자 존경과 애정의 대상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에너지가 내재된 나라고 언젠가는 다들 이걸 알아줄 날이 있을 거라고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 들어맞았잖아요. 요새 강의를 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제 일상은 꽤나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식당의 동료들과 함께 가면서요. 잔잔한 일상을 보내던 저에게 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것도 한국과 관련되어서 말이죠. 바로 아시아의 미래 포럼에 참석하게 된 일입니다. 이 포럼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들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특히 제 관심을 끈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사토 히로시 교수였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 경제의 위기에 대해 많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죠.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 경제의 위기 극복 방안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토 교수는 입을 떼자마자 제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저런 교수가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왔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사토 교수가 일본 경제의 이야기를 하며 가까운 나라 한국에 대한 언급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은 많은 일본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며 마치 우연이나 행운의 산물로 여기고 폄하하는 일본인들이 많은데요. 사토 교수 역시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마치 한국의 성공이 일시적이고 허울 뿐인 것처럼 묘사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나 혁신 능력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오로지 운이 좋아서 성장했을 뿐이라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했죠. 특히 사토 교수는 한국 경제는 마치 성장을 향해 내달리는 자동차와 같지만 그 엔진은 결국 일본에서 나온 부품이라는 비유를 들며 한국 경제를 폄훼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성공은 전적으로 일본 덕분이며 한국인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사토 교수의 이런 발언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혹독한 구조조정을 감내했던 과정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던 저력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의 하위 개념쯤으로 취급하는 듯한 그의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지리적 위치상 일본과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성공을 일본의 것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는 일이죠. 저는 한국에서 직접 목격했던 한국인들의 저력, 그 불굴의 의지와 근성,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까지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사토 교수가 한국 경제를 폄하하는 근거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발언을 듣는 내내 저는 한국 교환학생 시절이 떠올랐는데요. 당시 제가 느꼈던 한국인들의 역동성과 잠재력, 그리고 제가 존경했던 한국인 친구들과 스승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다짐했죠. 화가 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냈던 경험, 그리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게 사토 교수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자 편견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소가 터져나오는 걸 꾹 참고 끝까지 듣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의 눈길이 제게 향하자 마이크를 받아들고 입을 열었죠.
사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바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보여준 저력과 위기를 기회로 만든 혁신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 기업들의 저력, 정부의 효과적인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의 단결력과 희생정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강조했죠. 나중에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이야기해줬는데 제가 그렇게 단호하고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 봤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말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 경제의 성공을 운으로 치부하는 건 한국인들의 피와 땀을 폄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인들의 저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직장인들,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원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가들까지.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토 교수는 제 발언에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제품과 기술이 한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성장이 여전히 일본에 의존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여기에 맞서 한국 산업이 이미 오래전에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났음을 상기시켰죠.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우수한 인재와 기술을 탐내고 있는 상황임을 조목조목 짚어냈죠. 하지만 마치 벽과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 같았죠. 이런 사람이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일본이 발전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사토 교수는 계속해서 일본 경제의 우수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이 일본에 빚진 바가 크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도 질 수 없었어요. 사토 교수의 이런 주장이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상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계속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한국 경제를 논하면서 정작 한국인들의 노력과 희생은 외면하시는 듯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겪은 고통을 아십니까?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위기를 맞닥뜨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혁신에 박차를 가했죠. 대표적인 예시로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과 현대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서 막대한 적자를 내며 위기에 빠졌지만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했죠. 현대자동차 역시 워크아웃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위기를 극복하고 품질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뒤에는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혁신 DNA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본의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워온 겁니다. 최근 한국의 K-팝, K-드라마 열풍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저는 한국 경제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쯤 되니 도저히 흥분해서 말을 멈출 수 없겠더라고요. 한국의 저력은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문화, 관계를 중시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등에 있고 한국 경제의 이러한 강점들을 지금 침몰하고 있는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죠. 사토 교수님은 일본 경제의 장점만을 강조하시지만 정작 인구 고령화, 저성장,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시는군요. 반면 한국은 위기를 발판 삼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꾸준히 발굴해 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 로보틱스, 바이오헬스 등에 과감히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토 교수는 지지 않더군요. 제 주장에 맞서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제니퍼 교수님의 말씀대로 한국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었죠.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급격한 고령화, 심각한 저출산 문제 등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부동산 버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자한 한국인들이 많은데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한국의 젊은이들은 투자 목적으로 빚을 내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끌이라고 하죠. 이는 결국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거품이 꺼지면 한국 경제는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토 교수는 또 한국의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수출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이죠.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한국으로서는 세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게다가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경기 민감도가 높아 경기 하강 국면에선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식 종신고용, 연공서열 제도를 비판하는 제 지적에 대해서도 사토 교수는 반론을 폈습니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 오히려 조직 안정성과 숙련도를 높여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주장이었죠. 한국의 성과주의 인사, 빠른 세대교체가 장점일 순 있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도가 약해지고 인재의 장기적 역량 개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죠. 일본식 경영의 장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사토 교수의 문제 제기에 포럼장의 분위기가 다소 쌓이지는 듯했습니다. 제기된 문제들이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이슈들인 만큼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사토 교수의 문제 제기에 일말의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한국 경제의 저력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반박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저력이 이번에도 빛을 발할 것이라 확신했기에 저는 오히려 이 위기를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리라 역설했죠. 사토 교수님, 고령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수출 의존도 등은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자산 버블과 무역 불균형 문제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소개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이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 규제와 공급 확대책 등은 모두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죠. 무엇보다 혁신 성장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전기차 배터리 등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는 설명이었죠. 한국은 지금 디지털과 그린 분야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선도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까지 두루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국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식 기반 서비스 경제로 전환시키려는 혁신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변화 노력도 돋보이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점점 회장의 분위기 변화가 느껴졌어요. 모두 제가 말하는 이야기에 더 긍정적인 리액션을 보내주고 있었죠. 신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의 변신이 눈부십니다. 과거 재벌 중심의 경직된 기업, 생태계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죠. 실리콘밸리를 넘보는 스타트업들의 약진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끝으로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딛고 한국 특유의 역동성과 국민적 에너지가 발휘된다면 새로운 도약은 반드시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했죠. 한국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습니다. 근면함과 혁신의 DNA 그리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정신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과도 같죠. 지금의 도전 과제들은 오히려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자국 밑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울 점들을 찾아 벤치마킹을 하고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넘기는 방법일 것이고요. 제 열띤 변론의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고 포럼장에는 뜨거운 열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사토 교수는 이를 꽉 깨문 채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퇴장을 했죠. 비록 사토 교수의 문제의식을 100% 해소하진 못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 경제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시각을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저는 한 발 물러서서 한일 양국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조망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토 교수의 이상한 논리들을 통쾌하게 무찌르긴 했지만 너무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었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발언 차례 때 제안을 했습니다. 사토 교수가 자국의 문제점을 모를 리 없는데 저렇게 우긴 것 같으니 이번 기회에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주면 좋지 않을까 했거든요.
사토 교수님,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양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함께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저성장, 고령화,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지적하던 사토 교수에게 일본의 상황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음을 상기시키는 취지였죠. 알다시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8%를 넘어섰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 경제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한 사토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사토 교수는 잠시 숙연해지는 듯 했습니다. 일본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통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러면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미래 비전을 모색하려 노력해 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역시 자국의 문제점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도움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장점을 따올 생각을 해야 하는데 왜 적대시하는지 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이 같은 한계 상황을 돌파해 온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민첩한 대응,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가 정신 등은 내외의 찬사를 받아 마땅한 한국만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한국이 글로벌 IT 강국으로 부상한 데에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계기로 적극적인 구조개혁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금융기업 부문의 시스템을 혁신하고 첨단 산업에 투자를 집중한 결과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죠. 사토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술과 자본, 인력 등 생산 요소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함께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까지 가능하리라는 관측이었죠. 일본의 우수한 제조기술과 장인정신, 그리고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합쳐진다면 시너지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한일 양국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역할까지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경제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자 포럼장은 뜨거운 박수갈채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 우월의식이나 상대에 대한 편견은 보이지 않았고 양국의 동반 성장을 향한 기대감이 모두의 얼굴에 깃든 듯했죠. 제 제안에 사토 교수 역시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생산적 논의의 장이 계속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토론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이라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건 참 어색해했는데 모두 절 새롭게 봤다고 난리였죠. 그런데 세상에 제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제가 사토 히로시 교수와 나눈 설전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특히 제가 한국 경제의 저력을 설득력 있게 설파한 장면이 포럼의 하이라이트로 회자되었죠. 게다가 포럼장 밖에서도 우리의 논쟁은 뜨거운 관심거리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 발언 내용을 일면에 자세히 소개했고 현지 방송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어요. 무엇보다 온라인상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포럼 관련 영상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더니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도 저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죠. 이런 뜨거운 반응에 미국 경제계에서는 제가 한국 경제의 대변인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움직임도 일었고요. 제 연구실로는 언론 인터뷰 요청과 강연 제안이 빗발쳤습니다. 한국 덕분에 제가 이렇게 완전 유명한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시 한국과 엮이면 안 될 일도 전부 좋은 쪽으로 된다니까요. 제 강의에 대한 수요는 우리 대학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관련 특강 개설 요청이 쇄도하고 한국 기업과의 산학협력 제안도 왔고요. 제 연구실에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아 한국에 대한 최근 세계의 관심이 실감되더군요. 몇 달 뒤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토 교수가 한국의 한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는 거였죠. 그간의 깨달음을 한국에서의 연구와 교육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고 하더군요. 제 조언을 받아들여 일본의 발전을 위해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기로 한 거죠. 저로서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논쟁이 작은 씨앗이 되어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의 무한한 잠재력을 알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려 합니다. 조만간 한국에도 강의를 하러 갈 예정인데 몹시 설레네요. 행운의 나라 한국에 계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은 한국을 베껴야 사는 일본 마케팅 회사 직원의 이야기와 한국의 경제 성장은 그저 운으로 된 것이라던 일본 교수가 현실을 깨닫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